저는 올 상반기가 2024 상반기가 부동산에 아마 저가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부산은 올해 2023년 1월달, 2월달이 가장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투자의 타이밍은 한 걸음 늦는 것보다는 한 걸음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맞을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만약에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올해 추석 되기 전, 찬바람 불기 전에는 투자의 어떤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자기가 무주택자인 분하고 뭐 1주택자 분하고 다주택자 분들은 아마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무주택자 분들은 저는 제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왜? 예전에 꼭지에 지금 가격대가 뭐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0, 30%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금 사정이 된다면 DSR이 되고 대출이 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 없이 사는 거, 특히 지금 제일 안 좋은 행동이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연끌해가지고 막 제일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집을 손해를 보고 팔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제일 지금 불행한 사람이다. 아, 그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있습니다. 연끌해서 샀다가 남들 막 올라가니까 그 휩싸여가 샀는데 지금 가격이 이래 돼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집을 팔고 손해보고 팔고 전세로 지금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2년 뒤에 전세가 끝나는 시점은 딱 분위기상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이니까 분명히 후회할 건데도 어떤 그런 큰 어떤 역풍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남 이야기, 전문가 이야기가 듣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집을 사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뭐 좀 더 생각해야 돼,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저는 한 템포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지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또 있으니까 오히려 또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긴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실거주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마련하는 게, 피터 린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한 칸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3, 4년 전하고는 분위기가 영 많이 달라졌네요. 피터 린치도 나오고.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겠다. 네, 저는 100세 시대에, 물론 100세 시대에서 뭐 100세까지 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80, 90, 지금 아마 지금 뭐 살고 계신 저희 또래나 이런 분들은 뭐 큰 병이 없으면 90세까지 산다라고 보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타이밍이 제일 바닥에서 제일 싸게 산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제가 최고가에서 지금 20, 30% 떨어져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단지,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된다면, 네. 자금 사정이 되고 대출이 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또 갈립니다. 네. 수도권을 봐야 된다. 입주 물량 줄어드는 지방을 봐야 된다.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수도권은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범위지 않습니까? 네. 뭐 서울 특별시 안에도 뭐 강남이 강북이 있는데, 네. 또 인천에도 뭐 인천에 송도가 있고 뭐 또 다른 구가 있는 것처럼, 네. 그거는 자기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었다, 저는 벌써 찍고 상승한 지역이 지금 25개 구가 거의 다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한 걸음 지금 벌써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천이나 뭐 경기도 어떤 뭐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자금 사정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방은 좀 덜 올랐거든요. 아직까지 바닥을 쳐가지고 올라간 지역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좀 덜 올라간 지역이 아직 많기 때문에 뭐 조금 늦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지방, 특히 뭐 지방이라 해서 뭐 완전 지방이 아니라 특히 뭐 강력시급, 뭐 부산광역시, 뭐 경남에도 뭐 창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 뭐 대구, 이런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소액으로, 물론 소액도 뭐 지역마다 좀 뭐 다르겠지만, 예.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액이라도 15년,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산다 해도 지금 한 4억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이네. 그러니까 중액이라 해야 되나? 중액. 그런 어떤 그런 건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지방 쪽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수도권도 물론 뭐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간 지역이 많은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 2026년부터 신도 3기 신도시가 많아진 물량이 막 폭탄으로 좀 올라가면 아마
좀 가격대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차라리 수도권을 할 것 같으면 2026년 이후로 좀 물량이 막 쏟아졌을 때 그때가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지방 쪽의 강시 중에 또 대장 지역들, 부산에도 보면 해운대구 수영구가 대장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조금 아직까지 좀 가격이 덜 올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갭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박사님께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다 그렇죠. 빨간 빛으로 이렇게 지금 달아 오르고 맞습니다. 호가가 네, 뭐 지금 네. 뭐 강북 오늘 기사 보니까 뭐 강북도 3억 쑥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약 경쟁률도 지금 너무 높게 나타나네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한 발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지방 쪽을 조금 지방의 좀 1등 지역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산부터 부산. 해수 동남 뭐 등등등 해서 네. 한번 좀 부산 분위기 좀 저는 제가 이제 부산에 16개 구가 있는데요. 네. 부산의 1등 지역은 단연 뭐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그 다음에 남구, 뭐 동래구 이런 지역이 저는 1등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2등 지역은 뭐 연제구, 진구, 그 다음에 금정구, 강서구 이런 지역이 저는 2등 지역이고, 예. 나머지 이제 8개 구는 이제 3등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1등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부산의 1등 지역도 뭐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네. 최소 뭐 4억 이상, 또 많게는 뭐 7억 이상 또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산에 이제 여러분 하나의 포커스를 드리면 삼익 비치가 있습니다. 네. 그 재건축하는 단지인데, 그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조합원들 그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5억에서 7억 이상 막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지금 짊어져야 될 짐이 많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기사 나고 나서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6억, 17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2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뭐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도권 투자가 조금 뭐 좀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부산의 1등 지역인 해운대구의 삼익 비치 이런 쪽도 한번 거기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투자금이 좀 제법 들죠. 몇 억 정도? 뭐 전세가가 아직 안 받쳐주니까 네. 예, 뭐 다 돈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서울보다 돈이 많다 하던데. 아 그렇긴 한데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짜로? 한 7, 8억. 아 7, 8억. 예. 와. 저는 사실은 부산의 1등 지역, 뭐 대구, 울산 1등 지역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투자를 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네. 종잣돈이 항상 그거 한데, 네. 제가 오늘 이 호랭이 TV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 소액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소액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사실 오늘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소액 부동산 투자는 뭐냐? 소액 부동산 투자. 제가 2019년도에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라는 책을 쓰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1천만 원 부동산 투자의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소액 부동산은 500만 원에서부터 한 5천만 원, 물론 아파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소액 부동산입니다. 500부터 5천?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소액과 플러스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소액 부동산이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지하철 역세권 근처에 있는 15년에서 25년 된 방 3개짜리 20평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일단. 그러면 15년에서 25년 된 구축 아파트에 지하철 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세대수 너무 작은 것보다는 최소 구축은 5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방 3개짜리 20평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전국에 뭐 수도권도 그렇겠지만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가격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를 받아야 되냐면 검증된 놈을 사야 된다. 검증된 놈? 네. 소액 부동산 투자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공식과 더불어서 검증된 놈을 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평대 방 3칸짜리 아파트가 옛날에는 15년, 25년 사이니까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 부침이 막 있었겠죠.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그럼 그 아파트가 옛날에는 2억까지 갔던 아파트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쭉 떨어져 가지고
1억 3천까지 떨어졌어. 근데 전세가 쪼르륵 올라가더만 1억 2천까지 딱 붙어 붙는 거예요. 매매는 1억 3천, 전세는 1억 2천 정도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저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2억을 찍었기 때문에 찍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울산이나 거제도는 조선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좀 최근에 너무 하락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작년과 올해 금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쪼르륵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거의 이 가격의 방어선은 이제 지켜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지켜준다. 전세가 지켜지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가면 1억 3천, 1억 2천이니까 한 1,0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죠. 그럼 이 아파트는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만 2억에 찍었던 아파트 금액만큼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른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액 부동산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올라가서 갭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네네. 한번 조정을 받고 그렇죠. 그게 포커스입니다. 갭이 붙어 있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 부동산은 옛날에 2억까지 가봤기 때문에 요게 물론 조금 내가 샀던 시기에는 또 분위기 안 좋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사놓고 전세 붙어 있는 놈을 우리가 최소한 2년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양도소득세가 1년 안에 팔면 70%, 1, 2년 사이에서 60%니까 그러면 일단 2년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2년 뒤에 팔 때는 물론 그쪽의 지역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고 사야 되겠지만 그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검증된 아파트는 저는 2년 뒤에는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2년 뒤에 그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른다면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린다든지 아니면 전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 연금을 받고 다시 한 바퀴 더 돌린다든지 그러면 가격이 회복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2억까지가 짧은 기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옛날 가격을 찾아서 간다. 요게 포커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요새 또 신축 맞습니다. 하면서 네.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신축 선호, 그다음에 주택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신축으로 좀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우리가 분양권 투자를 할 때처럼 우리 또 확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네. 확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갈 때 확 가는 거. 막 피 1억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사실 그런 준신축, 구축에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화끈함은 사실은 우리가 그 갭을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투자한 아파트 중에는 이게 이제 15년, 25년 다 돼가지고 30년 다니까 또 재건축에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크게 또 올라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고 내일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만나보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부동산은 쌀 때 사야 되는데 지금처럼 쌀 때가 투자 매수 타이밍인데 자꾸 가격이 꼭지 다 돼 갔을 때 누가 막 사가지고 돈을 벌었더라, 누가 사가지고 대박을 났더라, 이런 이야기만, 달콤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게 편승해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금사용 생각 안 하고 돈 빌려가지고 연끌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분양권 투자했는데 지금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지금 돈을 못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사람도 지금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하게 잘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막 한탕주의로 해서 막 2억 종잣돈 2억 투자해서 3억 투자해가지고 4억, 5억 2배 이상 벌려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좋은 시기를 타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항상 그렇게 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 방송을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보신다는데 사회초년생과 이제 직장을 이제 처음 다니신 이런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이런 분들은 저는 첫 재테크가 저는 소액 부동산 투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소액이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100만 원, 200만 원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보고 또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해보고 이런 건 어떤 경험을 쌓다 보면 나중에 또 아파트 미분양을 잡고 또 점점 크게 상가나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넓혀가지. 처음부터 막 너무 막 한탕주의로 해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프 치십니까? 아니요. 골프 치시는 분들 왜 자꾸 골프가 그리 어렵다고 이야기? 저도 골프 참 못 치는데 사람들은 골프를 치면 홀인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에 그래요?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홀인원이 뭔지 모르시죠? 아니 한 방에 한 방에 드는 거예요. 네. 그럼 파3에서 홀인원 하려고 어깨 힘이 엄청 들어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파3에서는 파만 하면 돼. 그러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버디랑 파만 해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자꾸 홀인원을 하려니까 골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지. 그런 거죠. 네. 그럼 다 힘이 들어가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뭐 호수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너무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해가지고 막 누구 말 듣고 막 어디 투자해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가지고 아니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사람도 많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에 날리는 사람 이런 분을 내가 주변에 많이 보니까 좀 안전하고 뭔가 자기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그런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양분이 되면서 나중에 부동산 크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아마 시간이 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도 그런 그 투자 기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준신축 15년에서 25년 그다음에 네. 소액 구축 역세권 요걸 좀 기준으로 계속 지금 투자하고 계세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뭣도 모를 때는 15년, 16년 전에는 그냥 막 책 좀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돌아다니면서 책 막 샀어요. 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 올라갔고 운이 안 좋으면 막 물려가지고 계속 전세를 놓고 이런 어떤 시기였는데 그걸 이제 한 번, 두 개 계속 이렇게 거쳐가니까 저도 이제 실제 이제 사고 팔고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1,000만 원 들였는데 이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3천만 원, 4천만 원 남기고 이 아파트는 500만 원, 600만 원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초등학교가 옆에 있었고 요거는 초등학교가 또 멀리 있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씩 두 개씩 깨우쳐 가면서 제 어떤 소액 부동산 투자의 어떤 노하우나 뭐 어떤 공식들을 만들어 갔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럼 그런 구축 투자를 할 때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하세요? 인테리어 이것도 애매하지 가장 않습니까? 중요한 네. 네. 확실히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투자금. 옛날에 그런 질문 전혀 없었거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 하는 이야기가 인테리어도 할 때도 제발 지가 사투리입니까? 아니요, 완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 이 아파트를 팔 때 남이 좋아할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소액 부동산의 20평대는 작은 평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배를 할 때도 흰 색깔, 밝은 개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넓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50평, 60평을 하는데 도배를 하얀 색깔로 한다? 그건 정신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넓어 보이니까. 조금,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인테리어 할 때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구축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비용이 한 20, 30%에서 40%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번호에 도배장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화장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뭐 싱크대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각자 뭐 도색하시 이런 분들이 전화번호를 있어서 딱딱 스케줄로 해가지고 도배장판은 맨 끝에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부터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건축비가 올라서 좀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 20평대 전체 다 해도 한 1,000만 원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좀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절약을 하고. 근데 그 오래된 아파트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면 꼭 전세도 잘 나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팔 때도 세입자 2년 살았더라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 집부터 먼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빨리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매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빨리빨리 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테리어는 지금 소액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부산 분양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다 보입니까 이게? 글자를 좀 크게 하든 이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림을 아까 찾아라는 난 보이지도 않고 나는 뭐 방송은 되고 있지만 이게 낫네 좀. 그래. 보이죠? 이래 잘 보이네요. 그럼 자기 혼자 보고 난 뭘 이야기했지? 분양권 투자하려면 언제가 좋을까? 부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부산은 최근에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했던 아파트 뭐 예를 들면 저 남구에 두산 이브도 제니스 오션시티가 3,000세대인데 그 아파트가 경쟁률이 0.5대 1이 나왔어요. 올 초에 미달이 나왔어. 미달입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부산은 이제 부산은 좋았거든. 그래도 분양 살아 있었는데 망했다. 아니 큰일 이래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대연 3구역의 DIL이 갑자기 2,300이 분양했는데도
평균 15대 1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두산 이브 제니스는 바로 옆에 있는, 역세권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 세대수 3,000세대에, 그 다음에 브랜드에, 뭐 위치는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도 다 있고 이런 아파트인데, 옆에 비교해보니까 1,700만에 분양한 거예요. 평당 600인 거예요. 그럼 30평이면 1억 8천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5%를 이제 좀 좋은 조건을 하니까 이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완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이렇게 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시작했다가 미분양되는 지역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들, 무주택자들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니까 안 움직이는 건데, 예. 미분양 이런 됐던 지역들이 자꾸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서울처럼, 서울 뭐 동탄이나 지금 저런 데는 지금 경쟁이 몇백 대 1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넣는다는 거거든. 그럼 그거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겠는 수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산도 지금 15대 1이 나왔는데, 분양가 싼 게 15대 1이고 비싸게 했는데 15대 1이니까, 물론 이게 완판은 안 되고 이제 줄줄이 되면 마무리 되겠지만 아마 조금씩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 그 대장 아파트 중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LC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LCT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했던 아파트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는 바람에 좋은 시기에 딱 했으면 미분양이 안 되고 완판됐을 걸, 분위기 안 좋을 때 막 공급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심리 안 좋고 뭐 금리 올라가고 이런 타이밍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전부 미분양이 됐거든. 그런 아파트들은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분양권은, 저도 분양권 투자를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분양권은 어떤 개념이 투자냐면 3, 4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3, 4년 전에 내가 미리 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을 때 100% 다 주고 삽니까? 계약금 10%만 주고 삽니까? 계약금. 그럼 10%만 주고 3, 4년 뒤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투자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아파트 분양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난 이런 분양권들은 잘 잡아놓으면 여러 아파트 저는 안 부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어가면서 미분양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미분양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입지가 그리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풀리면서 네. 분양권 전매가 이제 3년에서 이제 6개월로 단축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 투자한 사람 용돈벌이로 뭐 나중에 이제 뭐 얼마 피 정도 받고 팔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뭐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니까 아마 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부산은 이렇게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가격을 잘 보시고 막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대구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대구가 지금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거의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적정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 한 3배 정도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2024년, 25년 아마 초까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데, 지금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대구 미분양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아이러니하죠.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러면 지금 다 뭐 어렵다, 안 좋다는데 왜 들어가느냐?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너무 미분양이 많으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그럼 이런 어떤 뉴스 발표가 나오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구는 끝났다, 대구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실제 이제 투자 전문가들은 그러면 올해 초부터 아파트를 분양 안 했으면 3, 4년 뒤에, 지금은 뭐 많이 지금 입주 단계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안 좋지만 3, 4년 뒤에는 완전히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지면서 또 가격이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2026년 이후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를 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주에 거의 이제 끝자락 정도 끝자락이 되면 되니까. 그런 거는 26년도는 또 그래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계약금 10%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럼 그 아파트도 역세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장 지역 근처, 뭐 수성구 근처에 있는 요런 뭐 중구나 이런 쪽에, 요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10%니까 거의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뭐 6억 7억이면 6천 7천이면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딱 맞다 이건 아니지만 어떤 물건에 따라서 그 입주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 물론 이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전세가가 이제 얼마나 받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왜 내 돈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양가랑 전세가가 최대한 같아지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같아질 아파트 선택하면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잔금 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좀 전세를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아니 근데 26년도니까 아직 남아 있잖아요. 3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근데 26년도는 반드 지금하고는 대구 시장하고는 다를 거니까 그때는 보면 되죠. 항상 근데 그때 되면 또 좋아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민이 되겠는데요. 대구 소액 투자 구축을 할 것이냐, 네. 분양권을 하나 잡을 것이냐, 소액 투자 여러 개를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자기 이제 스타일대로 조금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1,000만 원 가지고 뭐 세채를 해서 뭐 인테리어 병해 가지고 한 5, 6천 정도를 할 것이냐, 뭐 1억 이하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뭐 예를 들어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뭐 많이 있는데요. 가서 이제 뭐 층수가 뭐 너무 저축만 남아 있으면 또 그거 하는 게 보다는 또 뭐 여러 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창원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창원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네. 성산구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25년에 입주 물량이 좀 있어서 24년 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계시네요. 네. 성산구 발림동 구축 매도 시점이 24년, 25년 언제쯤 좋을까요? 그다음에 울산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갖고 계시네요. 매도 타이밍도 궁금합니다. 저는 24, 25년 보면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물량은 좀 있지만 그래도 25년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아마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초부터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25년도 되면 거의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또 입주 물량도 더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 25년도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25년도에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울산은 제가 조금 아는데 울산 동구에는 지금 지웰시티 자이라고 한 2,000 몇 세대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옛날에 피가 2억에서 한 3억까지 막 올라갔다가 지금 막 완전히 막 올 초에는 막 거의 무피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데 동구에서는 대장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피가 좀 쌀 때 지금 입주장이 막 지금 물건이 많아졌을 때 그때가 지금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울산 동구의 GLCD 자이 같은 경우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지금 입주장이 지금 이제 거의 8월 아마 중순까지가 아마 그 잔금 치는 그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자가 나갈 건데 이런 마지막 못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의 목숨이 달랑달랑한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잡아놓으면 저는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동구 빅3 중 하나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울산 동구에 이분이 생각하는 빅3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GLCT 자이가 아마 대장 노릇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세금 개편이 되면 소액 부동산은 급등락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아서요. 뭐 물론 이제 소액 부동산이 지금 이제 막 규제가 많았을 때 뭔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였던 취득세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하는 수요가 어쩔 수 없이 막 소액을 하다가 다른 거 다 풀리면 좀 좋은 걸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입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입지 좋은 이런 아파트에 좀 저평가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는 계약을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 막 다 풀리는 바람에 똘똘한 채로 또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재님. 창원 성산구 구축 인근 에코 델타시티 입주 물량에 영향이 없을까요? 인근 에코 델타시티는 아닌데요. 요거는 이제 강서구의 명지국제신도시 그 위쪽에 지금 재개발한 요쪽이고 성산구 창원하고는 거리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은 아닌 것 같고 그 창원의 가격은 그 옆에 있는 유라,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항상 이제 3세트로 막 움직이는데
뭐 성산구가 이제 그쪽에 이제 대장 아파트가 쪽인데 지금 뭐 성산구도 옛날에 참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부산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막 가고 이랬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에코 델타 시티하고 입주 물량 지금 이 에코 델타 시티는 한참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아파트가 한 3만 세대가 아마 분양을 지금 계속 할 건데 그거하고 성산구 쪽은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지금 투자자들은 동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1주택자들은 지금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방이 예를 들어 부산으로 치면 2등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2등 지역이 지금 최고가 대비 아파트 1억 정도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잘 안 팔려.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막 팔린다는 전제가 된다 하면 좀 상위 지역으로 왜냐면 상위 지역도 좀 1, 2억 싸게 팔고 2, 3억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 거지. 문제는 안 팔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팔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좀 보태서 가려고 하는데 그럼 된다라고 하면 좀 싸게 팔고 좀 더 싸게 사가지고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갈아타기에 지금 적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 거의 이제 마지막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데요, 제게? 그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지. 근데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다라고 보지만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축 가는 사람 신축 가고 구축 사는 사람 구축 가고 구축에서 또 소형 가는 사람 소형 가고 또 구축이 안 되면 빌라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 없는 신혼부부들은 또 빌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각각 수요가 있는데 조금만 가격을 싸게 하면 저는 수요는 반드시 있다.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때를 놓칠 수가 있다. 아, 조금 낮춰라? 그렇죠, 그렇죠. 저평가 지역, 저평가 단지까지는 추렸는데, 이제 개별 물건을 네. 현장 소장님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네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안 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거는. 그걸 좀 이렇게 서랍에 있는 물건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내놓게 하는 그렇죠. 어떤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부동산 강의나 책을 쓰면서 제가 뭐 유명한 말을 뭐 그리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를 했다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매를 현장에 가야 금매를 잡을 수 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있는 연산자의 아파트가 저 연산자의 아파트 32평에 5억 초반에 나오면 제가 저 계좌 주시면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 난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우리 사무실 온 적도 없어.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봅니다. 왜? 부동산 소장님,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부동산 소장님은 의심이 많습니다.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왜? 뭐에 그렇게 이 손님이 전화가 오면 이 손님이 진정한 손님인지 다른 부동산 소장님이 시켜가지고 물건 빼려고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성인지 가성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소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 뭘 적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절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직접 찾아가야 된다. 현장을 가서 그 부동산을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직업 명함도 주고 제가 왜 이 아파트를 금매를 잡으려고 하는지 오늘 뭐 가을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사정을 이야기하고 전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 좀 저평가돼 있고 좀 살기 좋아서 저는 신혼집으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소장님도 아 이는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이 네이버에 올리지 않는 항상 소장님들은 네이버에 올리지 않는 금매 물건을 꼭 한두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왜요? 그 금매를 내려고 하는 손님들도 그 아파트 입주민이거든. 다 뭐 올리면 누가 누군지 알거든. 그러면 금매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하락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다고. 왜냐면 입주민 들키면 또 내 삐에 친구고 언니고 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급하다고 팔고 나가보면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꼭 기회되고 네이버 올리지 말고 좀 살짝 팔아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소장님들은 항상 그런 금매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손님들이 진성이다 오면 보러 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현장에 가야 금매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 부동산 소장님들을 그러면 금매를 잡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한 곳에만 해가지고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한 4-5군데 가보는 거라. 그러면 금매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막 4-5군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세입자가
집도 한번 보러 안 왔는데 석 달 동안. 어. 갑자기 막 전화가 오니까 이 제 입장은 아주 이 금매 내놓은 사람 매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올라가는 거야? 뭐가 문제? 뭐가 발표가 났나? 물건을 걷어들인다든지 금액을 올리pun다.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한 분과 잘 컨택해서 그럼 어떤 공인중개사 선택해야 됩니까? 저처럼 인상이 좋은 사람 딱 보고 부산에 오면 저한테 오면 거의 다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부동산이 있죠. 간판이 제일 오래됐거나 그런 데가 그 동네의 터줏대감이에요. 처음 입주장부터 시작했던 분이 많아. 간판이 아마 그래도 되고. 또 살짝 물어가지고 정보를 알아서 제일 오래된 데 가면 가장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팔 때는 최대한 멀리 많이 내놓고 내 단지만 내놓는 게 아니라 최소 제가 이제 우리 강의를 하면 집이 안 팔립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몇 군데 내놨습니까? 한 2군데 3군데 내놨습니다. 안 팔려. 최소한 한 20군데에서 50군데 내놔갑니다. 그 아파트 그 동네의 아파트 단지 부동산도 전부 다 내놓고 그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대장 아파트 있잖아요. 주변에 내보다 좋은 아파트 있다 이러면 거기도 내놔야 된다고. 왜? 거기는 비싼 아파트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또 돈이 없으면 여기로 와가지고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많이 내놔야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근데 한 군데 2군데 내놓으면 이분이 다 뿌리긴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밖에 못하니까 조금 열심히 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대한 잘 팔기 위해서는 20군데에서 많게는 50군데를 내놔야지 우리가 옛날 아프면 소문을 내야 낫는 데 있죠. 부동산도 많이 내놔야 된다. 그래서 금매도 반드시 현장에 가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정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중개사분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 명이잖아요. 예. 뭐 일주일만 해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우선순위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이제 손님들 오면 네. 선입 선출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선입 선출은 아닙니다. 네. 근데 대부분 선입 선출이 많고 왜냐면 자기 왜냐면 내한테만 그 손님이 내놓은 건 아니거든. 한 최소한 몇 군데 내놓기 때문에 그런 금매는 빨리 팔릴 수도 있거든. 물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부동산은 내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온다 확실한 손님이다 하면 데리고 올라가서 빨리 팔아야 된다. 저는 보고 있으니까 물론 너무 싼 게 좋은 게 있다면 뭐 지가 하든 지가 뭐 가족들 주겠죠. 근데 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빨리 온 사람 순서대로 확실히 할 사람을 위주로 하고 또 그런 오래된 분들은 또 다 이렇게 또 명단이 다 있습니다. 투자 손님들, 실거주 손님들, 전세 손님들 이런 게 있으니까 금방 선입 선출이 아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2억짜리가 1억 3천에 떨어졌고 전세가 1억 2천까지 붙었잖아요. 그래도 1억 3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나요? 돈이 많나? 불인이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죠. 맞잖아요. 예. 상상이죠. 1억 3천짜리 살려면 1억 3천이 다 주고 나중에 1억 2천 전세 놓고 내가 투자는 1억 1천만 원까지 했다. 이런 건 되는데 그러면 500,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 이건 안 물어보네. 궁금해할 수도 있구나. 그걸 강의 때 물어보거든. 그걸 내가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데 원래 다 돈이 많아. 내가 보니까 N주택 TV는 N주택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공인중개사 직접 찾아가서 그 소장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뭐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 다 알거든. 경매를 받으러 온 사람도 내가 사실 경매를 받으러 왔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을 물어보죠. 전세가가 얼마나 형성돼 있는가. 왜? 지금 낙찰받아 전세 놔야 되니까. 2년 뒤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경매 때문에 왔는데 소장님 이거 경매 내가 얼마 넣으려는데 전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이제 되면 제가 소장님한테 전세 놓고 2년 뒤에 소장님한테 매매 놓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이지. 뭐 자꾸 매수인 척 하면서 어떤 또 분은 연기도 안 되는데 꼭 뭐 신혼부부인 척 하면서 와가지고 서로 어색하고 떨어져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하냐면 그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소장님 공실이 있습니까? 공실이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공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집주인이 살다가 안 팔리니까 계속 안 팔리니까 자기가 먼저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세입자가 막 있었는데 세입자가 하도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보증금을 주고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공실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강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자고. 소장님, 제가 여기 사실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요 지금 아파트를 나중에 제가 수리를 조금 들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요 전세금 가지고 잔금을 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럼 이 소장님 대충 알아들어. 아, 그렇구나. 그럼 자기는 갭 투자하는 사람이나 실거주하는 사람이나 중개 수수료는 똑같잖아요. 자기도 이제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팔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일단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여긴 지금 가을철 다가오고 수리해 놓으면 한 3개월 정도 잔금 기간을 주면 넉넉하게 주면 충분히 자기가 전세를 놓을 수 있겠다. 확답을 딱 받고 그게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싹 해가지고 전세금 가지고 잔금을 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막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집을 막 수리한다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분 해가지고 전세 놓고 이렇게 하려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잔금은 이날 절대 뒤로는 안 늦출 테니까 잔금 치겠습니다 라고 해놓으면 내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2,000만 원만 있어도 소액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공실일 경우에 가능한 전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세가 있으면 안 되지. 내보내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없어요. 빈 상태에서는 비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그 수리를 싹 해놓으면 깨끗하니까 전세입자가 서로 들어올라 가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월세가 있는 사람 돼야 안 돼요. 뭐 300에 50만 원 이렇게. 뭐 그렇지. 그 300, 500은 보증금 1억 얼마짜리면 1,000만 원 10%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보내보면 되니까. 월세나 공실인 어떤 집은 이렇게 제가 소액부동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투자자 마인드가 있는 소장님을 골라야 돼요. 아, 그렇지. 아, 이거 되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맞아. 만약 이게 이해를 못하면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면 그냥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된다. 막 그냥 얘기했더니 막 혼나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또 어리니까 막 뭐 1억 얼마도 없는데 투자를 해? 뭐 이런 투기꾼 막 투기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나고 막 마상 있고 막. 그럼 그분 인상이 어떻습니까? 소장님 인상이. 뭐 그냥 로컬 부동산의 느낌이 전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대부분 그런 어떤 출신들을 보면 어떤 그 은행 출신이거나 학교 선생님 출신의 어떤 공인중개사들 딱 막혀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어떤 법적으로 딱 FM대로 하는 이런 소장님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좀 있고 자기도 투자를 좀 해보고 맞아요. 이런 소장님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 해놓고 자기는 못 하겠다. 전세 못 맞추겠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나오면 돼. 맞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전세 맞출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소장님들은 그 몇 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전세를 맞추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요. 전세가 뭐 몇 억씩 7억, 8억 이래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1억 얼마 이런 거니까 작은 거란 말이에요. 전세가 새 거면 금방 나간다고요. 아파트 이런 맞습니다. 그런 어떤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그걸 전세가를 되게 좀 높여서 세팅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금액이 될까?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딱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더라고요. 아다리가 그렇죠. 맞게 해가지고 딱. 경험이 있으니까 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컨디션이면 다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아무튼 그때 감사하게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파트를 갔다가 모델하우스 갔다가 아파트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밑에 그 단지 내 상가에 뭐 사람들이 그쵸. 막 오래 해가지고 갔다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막 단지 상가를 보고 좋아 보이거든. 또 거기 또 단지 상가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말이 좋아요. 우리 사모님 노후 준비 끝입니다. 대단지에. 딱 이래 되는 거지. 얼마 전에 해운대에도 경동 어디입니까 린 옆에 그 푸르지오 도원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했는데 해운대 구남역 바로 지하철 내려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골목길 들어가야지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근데 그게 단지 내 상가인데 거기를 갔다가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가 좀 사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상가를 계약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저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또 많이 들으러 다니는데 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정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그 분양가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상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상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근데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평당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그 금액대로 사가지고 월세를 어떤 종목에 내가 임대를 맞춰야 될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1층을 갖다가 여러분 비싸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혹시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면 살이 정말 안 빠진다.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 이러면 상가를 잘못 투자해보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면 살이 쏙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공실과
공실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가잖아요. 살이 쏙 빠질 뿐이니까 살이 정말 안 빠지신 분들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상가는 단지 내 상가는 한 10년 이상 지난 거, 그래가지고 그 분양가보다 한 절반 떨어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한 전용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3, 4억 정도 되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2천에 한 100에서 150만 원 받으면 수익률 한 4%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게 차라리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상가 투자랑 아파트 투자는 완전 다른 게임이니까 그런 쪽에 하시면 되고, 특히 신도시의 상가 투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공실이 계속 나가 더 이상 안 돼서 막 던지는 물건들 경매로 받으시는 게 64%, 51% 떨어졌을 때 한 절반 정도 사이에서 받는 게 아마 분양가 대비 절반 정도의 그런, 그게 물론 이제 신도시 만들어주고 시간이 걸리겠죠. 3년에서 5년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형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 네. 제가 옛날에 그 호랭이 TV 다가구 주택 투자하다가 10몇 년 늙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본 사람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상담 사람 중에 학교 선생님이 정년퇴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막 그 돈을 막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내가 한 7억 정도가 이제 종잣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20개 정도의 원룸, 통원룸을 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원룸을. 그래서 쌤 혹시 임차인 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명해가 그러면 월 뭐 이렇게 저 따져보면 이것저것 빼고 한 달에 한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왜냐면 원룸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 65세 정도 됐거든요. 내가 쌤 혹시 통원룸 사가지고 3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걸 투자하십시오. 해본 사람이 하지. 그 2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자기는 이제 매달 임금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자식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는 옛날에 그 다가구 때 3개 해가 난리 났다 했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드려서 3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투자하시라 했어요. 대부분 그거 했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못 주고 팔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좀 뭐 상가주택이나 상가 뭐 몇 개 있는 거, 진짜 막 관리할 필요 없는 거, 월세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거지. 통원은 그거 해가지고 골병 듭니다, 그거. 그러면 수익형의 관점에서는 다가구보다는 뭐 오피나 구축 상가를 오피는 안 되고. 오피도 안 되고. 저는 아파트 역세권에 뭐 신축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쪽에 월세 받는 게 훨씬 낫다 봅니다. 아파트 월세 세팅을 차라리 20평대를. 왜냐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1,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3, 4인 가구는 자꾸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인 가구가 20평대 살려고 하시는지 40평, 50평 안 살려고, 그럼 20평대 요런 아파트에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이런 것도 월세를 100만 원, 150만 원, 어떤 좀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차라리 낫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가구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은 계속 노후도가 빨라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전용률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새롭게 이제 호랭이 TV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또 대학생들, 또 그리고 뭔가 이제 직장을 첫 해가지고 월급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이런 분들은 저는 한번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차를 사지 마라. 차요? 처음부터. 자동차를 먼저, 뭐 특별한 자기 일 때문에 사는 걸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지 마라. 왜? 자동차는 부채 덩어리다. 자동차 여러분 새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차가 그 바닥에 딱 바퀴가 되는 순간 중고차가 됩니다. 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00만 원 바로 떨어집니다. 그쵸. 근데 그날부터. 그렇지.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다 하면 3년 뒤에는 거의 차값의 50%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차만 내가 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들여야 되고 자차 들여야 되고 또 뭐 차 샀다고 뭐 이것저것 또 막 사야 되고, 그럼 월급 300에 400 받아가지고 차에 또 캐피탈 해가 또 얼마씩 들어가고 또 월세 또 자기 오피스텔 돈 들어가고, 사실 100만 원 저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차 사는 즉시 이제 저축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튼튼할 젊은 시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대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소액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알아가라.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막 모르고 막 거액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은 아니다. 전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 잘못된 어떤 투자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영영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상처받으신, 이번 하락장 때 그럼 상처받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참, 이미 뭐 저질러 놨고. 근데 그 투자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알면 아무리 누가 이렇게 막 끄집어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에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 가능성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처음 실패를 했지만 다음 투자는 소액 부동산 투자로 소액을 가지고 안전하게 한번 해보라 이런 경험을.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물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큰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냐 없냐. 내가 한번 이런 하락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아파트 미분양을 사가지고 잔금을 치보고 입주장 때 전세 놓고 한 바퀴 돌려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내성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나타나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몰랐습니다. 또 우리 또 투자하다가 또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하는 바람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대변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변수를 최대한 뭔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안전한 투자가 좀 이렇게 막 끌어들여서 하는 게 영끌이 아니라 좀 자기가 돈 모은 거 가지고 정말 이 종잣돈을 가지고 한 개씩 두 개씩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큰 어떤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러면 하락장을 이렇게 겪어보셨잖아요. 예. 힘든, 뭐 역전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금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게 좀 투자가 뜻대로 잘 안 됐을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도 옛날 처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입문할 때 제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외국에 열심히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통장에 계속 입금을 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모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가 아버지 말만 믿고 난 그때 아파트 부동산 부자도 몰랐으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아버지가 네 결혼할 때쯤 되면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그 아파트 지금 뭐 10층이 나왔대. 30중 중에. 뭐 10층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예. 그게 나중에 3년 뒤 입주할 때 시점에 그 언제입니까? 2007년도니까 그 서브프라임 나고 막 엉망진창이었거든. 그 시기 때 그래갖고 내가 입주할 때 그 분양 그 계약금을 날려붙거든요. 지금 보니까 북향인 거예요. 10층도 그 미분양 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디 분양 사무소 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 해가 갔는데 북향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 아직도 기억난다. 108동 1004호. 1004는 절대 안 삽니다. 나 이제. 내가 그때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1,500만 날렸거든. 그것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열이 받쳐가지고 공부하고 석사 박사하고 박사까지 따고 강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그걸 안 하고 투자를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뭔가 이거 왜 그랬을까? 분석해 보니까 역세권도 아니야. 지하철도 아니고 무슨 옛날 무슨 연탄 자리 거기에 뭐 아파트를 뭐 지금도 생각나는 뭐 땡땡 아파트인데 지하철도 역세권도 아니고 북향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가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실패를 해보니까 뭔가 열이 받치는 거예요. 내 그 땀을 흘리면서 내가 돈을 벌었던 그 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 아버지하고 그때 한 달 동안 말도 안 했단 말이야. 돈 물리 달라니까 네가 하라 해서 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모 자식 돈은 부모 자식 하는 데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 보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또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야. 그러대 세대수도 또 작아.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 참 이 삶은 잔인한 교사입니다. 꼭 벌을 준 다음에 교훈을 주더라. 지금 3년 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사투리 지금 전혀 안 쓰잖아요. 서울 사람 같아요. 지금 난 서울 지금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했다. 헷갈립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부산이 어디예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큰 저는 여러분 더 크게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좋은 기회는 또 올 수 있으니까 제발 또 지금 팔고 전세 들어가지 마시고 좀 잘 판단해서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하시고 또 이런 질문이 많아요. 무주택자인데요. 청약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좀 떨어진 저평가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없네. 우리 해당 사항 없음. 왜요? 왜 없습니까? 무주택자들은 청약 넣으면 당첨 확률이 있잖아요. 아니, 무주택자들이 없어서. 근데 여기가 지금 16만인데 무주택자들 사회초년생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면 절대 100만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도 너무 다주택자분들 위주의 어떤 방송은 편파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 이런 개편을 해줘야죠. 그래서 박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잘 모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질문을 받으면 일단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말은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습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러면 곧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청약에,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뽑는 거는 특별 공급이 20%를 뽑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막 걸려 있어가지고. 청약 통장을 저는 좋은 단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전혀 비혼주의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청약 넣어도 혼자 독신이다, 생애 첫 특별 공급 잘 안 됩니다. 추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차라리 돈이 좀 모아져 있고 뭐 대출이 되고 이러면 신축의 좋은 단지에 좀 떨어져 있는 20-30% 떨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를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약 점수가 뭐 가점이 예를 들어 50점 이상 되거나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단지 나오면 청약을 넣어보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냥 생각 없이 청약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청약을 넣은 데가 당첨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명제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른다. 두 번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투자는 비쌀 때 하는 게 아니라, 꼭지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또 하락했던 시점, 이때가 저는 투자의 어떤 시기다,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